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와 타이완에서의 긴장, 이게 다 연결돼 있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다시피. 그래서 이걸 통째로 하나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전체가 파악이 됩니다. 일단 그 중국이 뭐 이제 그 우리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뭐 피터 자이안 같은 사람만 해도 그 상당히 그 석유가스 세계 지정학으로 꽤 날리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직접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사람을 이제 따가지고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뭐 중국이 30일 안에 망한다, 뭐 15일 안에 망한다, 이런 식의 중국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침체하고 고립화돼서 쇠락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망하고 나면 살 길이 있어요. 망하고 나면 다시 올라설 수 있죠. 다시 확 뒤집어져 가지고 더 끔찍한 일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거죠.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여쭈는데, 오늘은 그 세계 그 그러니까 지정학 또 미래 전망에서 세계적 권위자죠. 조지 프리드만, 네, 그 베스트셀러 책도 썼고요. 또 한국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계를 주름잡을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지 프리드만이 미 해군의 아마 네이벌 인스티튜트라 그랬는데, 아마 미 해군의 연구소 같은데요. 혹은 그 이미 장교가 된 사람들을 다시 연수하는 곳, 그런 데서 강연한 내용을 중심으로 쭉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먼저 조지 프리드만은 타이완 침공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첫 번째 꼭지를 한번 보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중국의 내부 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정치 위기가. 그런데 그거랑 연관돼 가지고 타이완을 침공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타이완 침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한번 보시죠. And so what you have is a political crisis emerging. And in that political crisis emerging, the former 후진타오가 president 끌려나간 게 정치 위기의 어떤 상징적 사건이다, 이 말이죠. Why? Because he was a successful president. 네, 후진타오가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때를 잘 만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That he's hosed. 말이 좀 험합니다. 시진핑은 He has to find somebody else. 그런 얘기입니다. 네. For who? 그래서 시진핑이 후진타오에게 동물을 뒤집어 씌운 거다. 아마 후진타오는 앞으로 모습으로 못 보일 거다. 자, 중국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걸 밖으로 돌리려고 타이완을 침공할 거냐, 과연? Will they invade Taiwan? 그런데 중국이 타이완 점령한다면 뭐 하려고? Want with Taiwan? 또 타이완을 보유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What does that do for you? 무슨 소용이 있냐? It makes you feel good for a couple of days, but then everybody's out there. 백해무익한 일이다. Plus, how do you invade Taiwan? 거기다가 이건 상륙 침공이고, And here I am at the Naval Institute, so I will not tell you how hard it is to conduct amphibious 이 operations. 대규모 군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180km밖에 안 되지만 9 hours. 이래저래 앞뒤 시간 하게 되면 이게 9시간 걸린다. Taiwan. 그동안에 잠수함, 미사일 등 온갖 무기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And how many ways can submarines, missiles, whatever you want, think about it. 즉 타이완을 침공하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고, 또 말하자면 이제 그 완전히 중국에 몰리게 되는데, 침공해서 얻을 건 없고 군사적으로만 살펴봐도 그 180km 바다 건너서 침공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이완에 대해서 타이완 침공으로 나가게 되면 미 해군과 결국 충돌하게 되는데, 이 해군력에 있어서 중국이 게임이 안 된다. 그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What is China's fundamental fear? The one they never express. That we will mine their harbors. 네, 미국이 중국 항구들의 기뢰를 살포하면은 중국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는 얘기입니다.
all sorts of reasons. I once 중국 said 장성을 만났을 때 이 말을 to a 툭 senior 던져 Chinese 보니까 officer, and he said, "But 이 you 장성이 don't 나보고 submarines." 기뢰를 살포하려면 미국 잠수함이 들어와야 되는데 남중국해가 얕아서 그거 동중국해나 이런 데는 잠수함 작전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About aircraft dropping mines. 아니 기뢰가 잠수함으로만 까냐 이거지. 비행기에서 쫙 The 뿌리면 point is 되는데. that the Chinese are 중국은 not a 슈퍼파워가 superpower. 아니다. They are 중국은 backed up by 제1도련으로 geography, 가로막혀 있다. by strict 제1도련이라는 values 얘기는 that allow us 미국 to 쪽에서 dictate 쓰는 말입니다. constantly. A to AD가 중국 쪽에서 We 쓰는 have a 말이고요. line of allies from 이게 이제 Japan, 제1도련이죠. 예, 일본, 한국, South 타이완, Korea.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라카예요. Taiwan for sure, Philippines, 갇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Indonesia, 그 Saturday. 해양 진출이. Give me a chance. Indonesia, Straits of Malacca. We have the 여기다 Australians. 오스트레일리아도 함께 하고 일본도 군함 많이 짓고 있는데 아 일본은 이 사람들은 속이 어두컴컴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The balance of 즉 power 바다에 is 관한한 중국은 절대적 overwhelmingly 열세에 있다. against China at sea. 네, 이 사람은 이제 지정학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힘은 대서양과 태평양에 관한 지배력에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어서 그 러시아는 수렁에 빠져 있고 중국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에서 완전히 수렁에 빠진 것을 보고 교훈을 배웠을 거다. 즉 중국은 타이완 침공하면 망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파키스탄 같으면 육로로 침공하면 되니까 침공할 수 있다. 아, 침공하면 난 좋겠다. 아주 짓궂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 해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동쪽으로 바다로 나오려 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 전쟁에서 수렁에 빠진 거다.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우크라를 지원하면 된다. 미군이 죽는 일도 없지 않냐. 제가 말하듯이 껌 깝시다. 지원비도. 결국 러시아는 몰려서 평화를 애걸복걸하게 되고 푸틴은 요양소 같은 곳으로 보내지게 될 거다. 데이케어 센터로 보내진다. 중국은 앞서 말한 대로 타이완을 잡아먹을 능력이 없고 성공한다 해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격분하게 된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된다. 우리 미국의 방어력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군사 지정학에 관해서 미국은 냉혹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중국은 타이완 침공해봐야 얻을 게 없고 그래서 침공은 없다. 침공했다 실패하면 신세 조지는 거다. 동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뭐 배웠겠냐. 미국 잘못 건드리면 뭐 된다는 걸 배웠다. 스크루드 업. 미국 함대 제거할 수 있어요? 네, 아마도. 그런데 아마도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해 온 거. 저도 이제 이걸 걱정했는데 러시아가 저렇게 몰려서 주저앉게 되면 약이 올라가지고 중국 러시아 사이에 동맹이 맺어질 거 아니냐. 근데 포브에서 나온 거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그 오히려 중국이 러시아가 약화되면 러시아의 극동 지방, 즉 우스리강에서부터 저기 북극까지 캄차카 반도 북극까지 번지는 연해주 당연히 포함하는 여기를 먹으려고 덤빌 거다. 그런 얘기를 포브는 했어요. 동맹은커녕 그렇게 갈 거다. 아무튼 간에 중러 동맹은 불가능하고 중국은 지금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맹 불가능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합니다. 앞에 다른 부분에 좀 있어요. 동맹이 불가능한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야 될 마땅한 동기가 있어요. 이것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기가 있었지만 결국 We see 실패했다는 China 거예요. focusing on a 반면 중국은 non- 변죽만 살살 올리는 방식으로 도발 중이다 이거죠. Take the Philippines. 러시아 같이 목숨을 건 체제를 건 그런 침공은 못한다. 필리핀 침공 같은 거 못한다. 타이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Taiwan can 물론 be 타이완 포위 overcome. 시도할 수도 있고 침공을 시도할 수도 있다. 망하겠다고 날뛰면서 눈 뒤집혀서 떼죽음으로 나아간다면 못할 짓이 뭐 있냐. But what the Chinese have learned is though 갖가지 방법으로 집단 자살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I get 타이완이다. criticized by my readers for being pro-American. 중국은 미국 함부로 건드리면 못 된다는 걸 배웠다. 아, 제가 너무 친미적입니까? 이렇게 짓궂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여기서 조금 얘기가 나오죠. 먼저 이제 러중 사이에 궁합이 안 맞는다, 동맹으로서. 일단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그 국경에서 계속 분쟁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 흑룡강, 우스리강에서 분쟁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스리강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주 맨 위에 거기가 이제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생산하는 그런 수많은 공산품을 러시아가 소화를 못 해준다. 이게 세계의 제조업 기지인데. 또 거꾸로 중국의 이 해안 지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그 모든 것을 러시아가 또 제공할 길도 없다. 이제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궁합이. 그래서 서로 보완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앙숙이고 지금 러시아의 연해주나 이런 쪽이 다 중국의 청때 이렇게 그 청일전쟁 때 러시아가 할양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앙숙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도. 그건 미어샤이머 얘기랑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 국경에서부터 러시아 핵심부인 그 모스크바나 이런 데까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러시아의 방어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침공을 받았을 때도 나폴레옹군이 여름에 침공을 시작을 했는데 모스크바쯤에 도달했을 때 겨울이 돼가지고 졌고 그 다음에 나치의 경우도 그렇다. 나치도 늦 여름, 그러니까 9월 달에 침공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겨울에 패배를 했고 이 strategic depth, 그러니까 전략적 깊이, 예, 그것이 러시아의 핵심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서방화돼 가니까 우크라이나나 뭐 이제 그 발틱 3국이나 이런 데들이 서방화되다 보니까 러시아의 핵심부와 이 친서방 혹은 나토 국가 사이의 거리가 260마일, 우리로 치면은 약 한 400km가 안 되는 거리 정도밖에 안 남게 됐다. 400km 정도, 서울, 부산 정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전략적 안전성, 전략적 안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를 다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서방의 입장에선 그걸 위성국가로 내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군사력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던 대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러시아는 이러한 절실한 자기 나름대로는 러시아가 뭐 정상국가 같으면 뭐 그런 국경 맞다고 있으면 전부 다 맞대고 있으면 전부 문제 생기게 정상국가 같으면 국경에 맞대는 거를 하나도 서로 간에 더 좋아하죠. 서로 교류하고 정상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정상국가가 아닌 이상한 국가다 보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계산속이 다른 거죠. 우리 제국 바깥에 듬직한 그 위성국가들이 쫙 있어가지고 저쪽 그 나토나 서방 국가와 직접적으로 총벌이 안 돼야겠어. 이런 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또 거꾸로 자유진영 서방의 입장에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거기 다 주권국가야. EU를 가입하든 나토를 가입하든 그 나라들이 알아서 해야지. 네가 거기에 무슨 그러니까 완충지대를 설정하려 그래. 완충 성격의 괴뢰국가를 둘라 그래. 위성국가를. 그게 이제 서방 입장이고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그 나름대로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로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이제 그 말하자면 국군을 걸고 침공을 한 건데 이 중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비리비리하고 훨씬 더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죽만 이렇게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변죽만. 이 변죽이 어디냐? 이게 북한이죠, 바로. 대만과 북한이죠. 이게 변죽이. 그런데 이 대만은 아까도 보셨지만 타이완은 이게 침공 못 한다고요. 근데 북한은 살살 무기 대주고 야 미사일 쏴 하면 요번에 아주 미사일 파티를 벌이잖아. 북한의 도발이야말로 중국에 의해서 연출되는 가장 화끈한 변죽이죠. 중국이 이 북한 도발을 통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타이완은 어차피 못 먹는 거고 이제 먹겠다고 이제 메시지만 띄우는 거고 북한을 자유화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그거 하게 되면 동아시아 불바다 된다. 북한은 지금 상태로 저 버퍼존으로 저 인세의 지옥으로 남아야 돼. 이 소리예요. 여기서 잠시 왜 북한을 중국이 지경을 못하지? 예, 북한이 김일성 영생교로부터 단 1mm라도 벗어나오는 순간 저는 김정은이가 진짜 김정은인지 가짜 김정은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생교로부터 1mm로부터 벗어나오는 순간 조금이라도 이런 개혁 개방이나 시장의 분위기가 제대로 들어가는 순간 특히 영생교가 지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국이 대량으로 북한에 들어와서 지경을 한다? 두고두고 큰 문제 생깁니다. 이 신강 위구르가요. 그 넓은 땅에 위구르인들이 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막 가두고 난리를 부리는데 저 좁은 땅에 북한이란 좁은 땅에 2,500만이에요. 같은 말을 쓰는 남쪽이 세계 선진국으로 5천만이 존재하고 그걸 지경을 한다는 얘기는 무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무한 책임졌다가 작살납니다. 중국. 그래서 북한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경을 못 들어와요. 중국이. 자, 그럼 이제 북한은 저런 뭐 국가답지도 않은 아무튼 명색은 국가로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상태로 가야 된다. 이거 굶어 죽던 말던. 저거 북한 자유화 시도하면 너희 죽을 줄 알아. 이게 지금 중국이 보내는 메시지고 이게 요번에 도발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저렇게 기세등등한데.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힘을 키우면 된다. 근데 힘을 키운다는 게 뭐냐? 제가 오늘 좀 천기를 누설하겠습니다. 제가 자유공화국의 헥사곤, 자유공화국의 육각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건 우리 개인들이죠. 건강하고 자유롭고 유연한 그런 개인들이죠. 땀 흘려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6분야가 걸쳐 있어요. 우리가 저 정당 저거 다 썩은 놈들 저거 정당 정치 제대로 안 돌아가는 놈들하고 맨날 울분을 토하는 그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나라 지금 잘 이끌고 있는 기업가 정신, 혁신 정신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래도 우리 그 유구한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예요. 그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종교와 신앙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의 학문 지식 우리가 R&D 그 비중이 우리 GDP에서 엄청 높은 나라죠. 한 3, 4%쓸 거예요. 그리고 좀 약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강화됐죠. 태극기 이후로 시민 참여라는 파트가 있고요. 저 위에 이제 캐노피라는 게 있는데 캐노피 그럼 뭐 자동차 위에 다는 뭐야? 아닙니다. 캐노피의 원래 뜻은 천궁입니다. 즉 하늘 우dum지, 하늘이 높이 있으면은 그 맨 위에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담론과 전략이에요. 저 캐노피가. 저 구조가 잘 돼 있으면은 사회가 제대로 가요. 그래서 지식인의 역할이 크고요. 맨 아래에서 그걸 딱 180도에서 받쳐주는 게 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직자의 역할이 큰 거예요. 저 축이 왜 종교 신앙을 위에 놓고 지식인 아래로 놔야지? 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건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아래에 있는 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 신앙을 저는 아래다 둔 거예요. 저 6개가 이제 그 제대로 딱 이제 각이 잡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저 6개를 만들어내는 그 단위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떨 때는 아주 훌륭한 지식인 담론가로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시민운동가로 나오고 모습이 어떨 때는 학자나
연구자로 나오고 어떨 때는 훌륭한 스님이나 혹은 목사님으로 나오고 혹은 전도사님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세계를 주름잡는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가 형태로 나오고 어떨 때는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국민을 이끌어가고 통합하는 정치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표현 형태가. 그 인연에 따라서. 그런데 저게 딱 각이 잡혀서 제대로 육각형이 제대로 잡힌 그러한 자유공화국은 20세기 이후로 그렇게 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가운데 건강하고 자유롭고 유연한 개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개인들이 그냥 대중, 매스였거든요. 저 개인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관점, 개미소관이죠.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자기가 미디어의 주인이고 마스터이고 자기가 소통의 마스터이고 자기가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회를 굉장히 이제 문명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따라서 저 자유공화 헥사곤의 모델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모범적 사례가. 저는 저게 간다 그런다면 한국이 남들보다 많이 뒤처지지 않게 아마 제일 먼저 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고 미국이 제일 먼저 가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미국이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또 거꾸로 저 육각형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미국이란 복잡다단한 그런 그 대륙적 넓은 그런 국가와 사회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게 틀이 잡혀간다고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다시 이제 중국 얘기로 다시 이제 집중을 해보죠. 중국 무역 흑자 올해도 꽤 날 거예요. 저거 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건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상품 가격들이 좀 올라가요. 왜냐면 이게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러죠. 공급망이 잘 작동을 안 해서. 그러면 중국은 어떤 현상이냐. 물량은 주는데 흑자는 나는 그런 현상이 될 거예요. 근데 저게 빛 좋은 개살구예요. 왜 그러냐. 지금 진행되는 게임이 복잡한 게임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진행되는 게임이 세계 경제가 이중 구조 조정을 겪고 있거든요. 하나는 세계 석유가스 수급 체계에서 구조 조정이 있죠. 이거는 아마 우크라 전쟁 벌써 굉장히 많이 끝났고요. 구조 조정. 이제 서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많이 탈피했으니까 내년쯤 되면은 내년 한 중순쯤 되면 이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다 한번 개탕이 쳐질 겁니다. 두 번째 구조 조정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한테도 너무너무 힘들죠. 세계 분업 교육 체계의 구조 조정이죠. 이게 차이나 디커플링이죠. 다시 말하자면 세계 제조업 1번지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대패질해 버리는 거거든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제조업 기지들이 여기저기 활성화되는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그 어마무시한 경제적 그 구조조정 과정이에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따라서 이럴 때는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도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1,400원 이하로 내려가 있거든요. 1,400원 뚫을 때는 1,400원 천장을 뚫는다, 벽을 뚫는다고 온갖 겁을 주더니 1,400원 이하로 지금 내려가는 1,380뭐 3원, 4원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용해. 그냥 한 줄. 아, 참 대단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야 무역이 말이야 지금 뭐 적자고 지금 8개월째 무역 적자고 아니 당연하죠. 곡물 가격 높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 있고 석유가스 가격 올라가 있으면 무역 적자나죠. 우리 구조가.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상품에 반영이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수출 단가에 반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인풋 가격만 올라가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무역 적자는 하나도 겁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겁나는 건 경상수지예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와 무역 외수지가 있죠. 무역 외수지의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이제 이전 소득,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해 놓은 거
이제 투자 이득 받아들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서비스 제공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런 이전 소득들인데 이게 이 무역 외수지랑 무역 수지를 합치면은 이제 경상수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라고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갖고 여기저기 많이 투자해 놔갖고 전반기 때 경상수지 흑자였고 아마도 후반기 때도 경상수지 흑자 갈 것 같아요. 경상수지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무역수지는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태, 달러가 증발하지 않는 상태 같으면은 무역 적자도 약이 될 때가 있어요. 무역이 적자가 되면요. 통화가 축소가 됩니다.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달러를 바꿔가지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원화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 물건을 사왔어. 그러니까 원화가 은행에 집어넣어서 잠겨져 버려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통화 축소 효과가 있어요. 무역 흑자를 내면 통화 증발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물건을 팔아갖고 달러를 받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쓰니까 시중에 원화가 많이 팔리죠. 즉 무역 적자가 통화 축소 효과가 있다. 통화 축소가 되면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죠.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켜 주겠죠.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나거든. 에너지 수입 원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거든. 따라서 저런 상태에서 무역 적자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다 악이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막 건강하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느 순간 퍽 하고 병원 가보니까 말기암 사기야. 근데 골골골골거리면서 맨날 감기 걸리는 사람은 장수해. 이런 경우들 가끔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이 뭔가 이렇게 침범을 받았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반응 과정에서 쉬었다가 또 회복해서 또 움직이고 쉬었다 움직이는데 몸이 강체질인 사람은 몸이 아예 안에서 금이 갈 때까지 그걸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뭐 좋은 거 절대적으로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마치 막 언론을 보다 보면 무역수지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날 것처럼. 아니 그 경제학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면 무역수지보다 경상수지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 상태고 이렇게 밖으로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막 작동을 할 때는 무역수지 적자가 별로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구조적으로 이게 중국이 저 세계 분업 교역 체계에서 지금 중국이 떨려져 나가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중국과 무역이 많이 엮여져 있으니까 그게 다변화되지 않으면 장기화되면 이거 좀 골아퍼지는 거지. 그러니까 체질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자체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요소들과의 적절한 타협 조화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폭등하고 인플레가 높으면은 재앙이 되죠. 무역 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 환율도 더 폭등하고 인플레도 더 높아지면 재앙이 되는데 우리 경제 규모 가지고 지금 1,300 한 80원 꼴이면은 좋게 봐주면은 한 15% 16%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저기 전쟁 나기 전 대비해서 15% 되나 15% 그렇죠. 15%도 안 되지. 10%면 120원. 우리가 1,200원 꼴이었으니까 그러면은 1,360원도 올라간 거니까 예, 딱 15%네. 15% 정도에서 방어하고 있으면 굉장히 잘 방어하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큰 중국이나 훨씬 덩치가 큰 유로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좀 데이터 갖고 계산해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일본은 거의 지금 30%였다가 조금 낮아졌을 거예요. 146원, 7원 이러니까. 그래 일본 거의 30%라고요. 우리보다 환율이 퍼센티지로 2배가 튀었다고 일본이. 우리로 치면은 30% 튀었다는 얘기는 우리로 치면은 1,200원에서 30%면은 360원 튀어야 되니까 거의 1,500원까지 가 있다는 얘기였었어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른 요소들과의 적절한 타협 조화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게임이 이게 복합적 게임이니까. 근데 중국은 무슨 문제냐? 중국은 외발 자전거예요, 지금. 중국의 경상수지가 무역수지에서 메꿔주질 않으면 경상수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무역에서 흑자를 내야 돼요. 경상이 마이너스로 가면요. 중국 원화 가치가 이제 막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중국이 계속 외환보유고가 지금 없어지는데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유지되는 이유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라든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에 그게 그거를 주춧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약세로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막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외발 자전거예요.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무역 흑자는 사수해야 돼요. 모든 걸 희생한다는 얘기는 당장 오늘의 무역 흑자를 위해서 구조조정해야 될 걸 못하게 된다고요. 인적자원 개발을 좀 더 제대로 한다든지 오염 특히 수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다든지 금융 부실되어 있는 것을 털어버린다든지 부동산 부실을 과감하게 털어버린다든지 산업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한다든지 그 다음에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이 동서 격차와 그리고 농민공 문제를 좀 과감하게 손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허겁지겁 무역 흑자 내는 거 바쁜데 계속해서 이 달러는 빠져나가니까 왜 그러면 중국에 대한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자꾸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안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자본 철수의 형태가 됐던 중국이 자본 철수 잘 안 해줄 거예요. 혹은 배당금 빼가는 형태. 중국 배당금 함부로 못 빼가요. 그럼 뭘로 빼가겠어요? 상품 가격을 낮춰서 빼가죠. 해외로 빼갈 때. 그러니까 중국에 설치한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 본사로 수출할 때 본사에서 유통을 담당해주고 본사로 수출할 때 예전에는 개당 10달러에 수출하던 걸 9달러로 낮춰서 수출하죠. 그 실제로 빼가는 효과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무역 흑자는 무조건 사수해야 돼요.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묶여 있는 거죠. 상태가. 그냥 그 상태로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